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처음으로 제 사연을 보내게 된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신이 없었지만 사연을 보내면서 얼마나 제가 이기적인 남편과 살고 있었는지 또 깨닫게 되었어요. 정리가 아주 말끔히 되었네요. 저는 오늘 아주 파렴치한 남편과 헤어지고 못된 시어머님에게 벗어난 이야기를 적어보냅니다. 속 시원한 사이다 이혼 이야기까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었습니다. 아기일 때부터 항상 잠도 많이 자고 부모님께서 밥 먹을 때마다 조용히 있어 주어서 효녀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고 해요. 사춘기라고 해서 크게 부모님 속 썩인 일도 없었고 공부도 항상 곧잘해서 엄마 아빠는 항상 주변 분들께 제 자랑을 하고 다니셨죠. 사실 늦둥이이기도 한 외동딸이라 더 귀하게 애지중지하셨던 면도 더 있지만요. 고등학교에서 항상 전교 상위권이었던 저는 제가 원했던 대로 교대를 지원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예뻐하기도 했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정말 큰 매력을 느꼈거든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게 정말 멋지잖아요. 대학을 가서도 친구들이 관심 있는 술이나 연애, 유흥거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매번 새벽까지 공부를 하곤 했죠. 그 시간에 저는 책 한 자라도 더 보고 싶었거든요. 친구들은 바보같이 젊음을 즐기지 못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 생활이 행복했어요. 연애도 딱히 생각이 없었고 다가오는 남자들에게도 크게 관심이 없었죠. 그렇게 제가 노력하는 만큼 학과에서도 좋은 학점을 받게 되고 저는 대학을 1등 성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후 교사가 되는 미래를 꿈꾸며 임용고시로 공부하고 있던 중에 너무나 힘들어서 처음으로 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힘들던 때가 있었어요. 아마도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희 아빠가 제가 교사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갑작스레 돌아가셨거든요.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고 그렇게 저희 엄마는 홀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평온하게 살아왔던 저와 엄마는 큰 충격을 받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계속 악몽을 꿔서 잠을 자기 힘들어했고 어딜 가든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귀에 울리기도 했고 아빠 옷장을 열어보면 아빠 냄새가 아직도 나기도 했거든요. 49제까지 지나고 나서야 저와 엄마는 정신을 차리고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와 솔직한 대화도 하게 되었어요. 딸, 그 전날 너희 아빠가 나가기 전에 뭐라던지 아니? 뭐라 했는데요? 네 아빠가 죽을 걸 알았는지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던 건지 돈이 있으면 일 안 하게 건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진짜로요. 사고였는데 어떻게 미리 아셨을까요? 그냥 족이었나? 그러게 아빠가 일하러 가다가 사고가 난 거지 않니? 그날 보내지 말았어야 했던 건지. 참, 돈이 웬수다. 그치 딸. 안타까움에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런 고비를 한 번도 겪지 못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찾아보던 중 흥미로운 취미거리를 하나 틈틈이 해보기로 합니다. 이 악물고 잔 사람은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찾아낸 취미 생활은 기타 배우기였고 그렇게 저는 기타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곳에서 저는 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숫기도 없고 조용한 저를 밝게 맞아주었고 연애를 해보지 못한 티가 나는 저를 남편은 귀여워하곤 했죠. 알고 보니 저와 굉장히 가깝게 살기도 해서 자주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사실 남편은 저보다 나이가 7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나이 차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꽤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 이후 기타를 차근차근 잘 알려주는 남편에게 더욱 호감을 느꼈고, 이런 호감을 남편도 느꼈는지 공주처럼 잘 대해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듬직하게 지켜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저희가 연애를 시작하고 개인적인 운이 좋아졌는지 임용고시도 더욱 공부할 필요 없이 바로 붙게 되었고, 제 일도 열심히 하고 행복한 연애도 하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보내준 선물 같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은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은 여행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수입은 저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되면 함께 가게를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했고 제가 지혜롭게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도 있었어요. 꼼꼼해서 평소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총무를 도맡아 하곤 했거든요.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좀 있었고 혼기가 꽉 찬 나이였기에 저는 남편에 맞춰 자연스레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다른 친구들보다도 저도 이르게 시집을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도중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 엄마야, 결혼 준비는 잘 돼가? 힘든 건 없고? 똑같죠 뭐, 무슨 일 있어요? 오늘 나 저번부터 말했던 그 건물 매입했다. 아빠 보험금하고 모아뒀던 거 합쳐져 했어. 자꾸 니네 아빠 건물 사고 싶다던 목소리가 귀에 들리기도 하고 나도 노후가 있어야 되잖니. 그래서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했어. 아이, 잘했어요. 예전부터 내가 사라니까 말 안 듣더니만. 아빠도 좋아하시겠네. 근데 딸, 이서방한테는 나 건물 매입했다고 말하지 말거라. 왜요? 알면 좋아할걸요? 가족들 사이인데 왜요? 재산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가족들 사이에 이서방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느낌에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서. 엄마 말 알지? 네, 알겠어요. 아무튼 엄마 축하해요. 곧 들릴게. 엄마는 아빠가 꿈꾸셨던 대로 무리를 하셔서 건물을 매입하셨고 그렇게 건물주가 되셨어요. 남편이 될 사람한테는 거짓말을 하는 게 단 하나도 없었지만 굳이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이유가 있겠다 싶어 굳이 말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엄마의 말을 거스른 적도 없던 딸이었기에 남편은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모르는 채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홀 시어머니인 상황을 알고 있었고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상황도 알고 있었지만 엄마는 딱히 일 안 하시고 제가 드리는 용돈과 부업으로 살고 계신 줄 알고 있었죠. 반면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공인중개사를 하고 계셨고 대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셨어요. 저희 엄마와는 반대셨지만요. 사실 결혼하면서부터 남편은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순간순간 여자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곤 했어요. 며느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던가 아내는 이렇게 해줘야 한다든지 생각보다 더욱 가부장적이었죠. 제가 한참 어른과 결혼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연애를 3년을 했는데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세상은 많이 바뀌었고 저도 집에 경제적으로나 전반적인 부분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기에 그다지 기죽을 필요는 없겠다 싶었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갑자기 안 지낸다던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혹시 다음 명절부터는 우리 집 제사 좀 맡아서 지낼 수 있을까? 왜 갑자기? 그런 말 없었잖아. 갑자기 결혼하고 며느리가 들어오니 없던 제사가 생긴다고? 그런 게 어딨어. 아니, 뭔 말을 그렇게 해. 그런 게 아니고 잠깐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 쉬시던 거 우리가 하는 거지. 옛날에 우리 엄마도 했었대. 사실 미신이긴 하지만 조상 모셔서 우리한테 나쁠 거 없잖아. 참하다고 가뜩이나 엄마가 여보 예뻐하는데 제사 지내면 얼마나 더 예뻐하겠어? 아이, 미리 얘기를 나눈 것도 아니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어딨어. 이건 아니다.
그렇게 지내고 싶으면 오빠가 지내. 나는 당신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도 못 배웠는걸? 그리고 나 제사 음식 잘 못해. 그냥 그때그때 우리 먹을 것만 조금 하는 거지. 나 예쁨 받으려고 내 몸 축내면서 제사 지내고 싶진 않아. 이해하지? 갑자기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남편의 말이 어이없었지만 처음 있는 일이라 잘 얘기하고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남편이 잘 이해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정말 진지하게 저에게 제사를 물려주고 싶으셨던 건지 어머님께서 전화가 계속 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착한 딸로 조용히 커온 것을 알고 있을 뿐더러 나이도 어렸기 때문에 다루기 쉽겠다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해요. 아가, 나다. 제사 안 지낸다고 했다며? 아들한테 오늘 들었다. 네? 아, 네. 아무래도 제가 시집 보고 갑자기 생기는 제사가 좀 그래서. 갑자기 생기는 제사라니. 원래 있었던 전통이다. 새로운 며느리가 왔으면 인사도 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해야지. 조상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밥 얻어먹고는 너네 하는 일 다 안 되게 하시겠니?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게 동네 잔치 하라는 것도 아닌데. 죄송해요, 어머님. 매 명절마다 제사 지내고 하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미리 얘기를 들었던 것도 아니고 당황스러워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상님 분들께 따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도록 할게요. 참 당돌하네. 이런 애인 줄 몰랐는데. 그래서 절대 못 지내겠다는 거지. 알았다. 왜 제가 그 제사를 지내야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아마 저를 그냥 시집살이 시키고 싶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저에게 실망하셨는지 시댁에 찾아가도 저를 무시하셨고 말하는 것마다 딴지를 거시기도 했어요. 제가 제사를 지낸다고 할 때까지 그러실 것 같았지만 저도 굽힐 수는 없었어요. 그러시라고 하시라죠. 제사를 맡게 되면 어머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맡아서 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또 이런 와중에 제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제사를 시키려는 남편이 저는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하고 주말에 아침을 함께 먹던 중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받고 나서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당장 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보, 지금 엄마한테 가봐야겠어. 왜? 어머님 뭘 하시는데? 배가 너무 아프대. 빨리 옷 입고 나와 빨리.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큰일 났네. 그렇게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너무 놀란 나머지 모자만 대충 눌러 쓰고 외투를 입고서는 당장 시댁으로 달려갔죠. 어머님은 배가 아프다며 대굴대굴 구르고 계셨고 남편은 바로 어머님을 넣고 병원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어머님은 너무 명치가 아프시다며 숨을 쉬시기도 힘들어했고 저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등을 두들겨드리고 배도 쓰다듬어드리며 도와드리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응급실에 도착하고 어머님께서는 진통제를 맞고 나서야 좀 나아지시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갑작스런 위경련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죠. 다행이었어요. 큰 병이 아니라서요. 아이고 배야, 정말 죽는 줄 알았네. 진통제 나오니까 이제야 나아. 어머님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별일 아니라서. 아, 급하게 먹었더니 이런다. 늙으니 별일이 다 있네 정말. 어머님, 그래도 입원은 하셔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데 2일 정도면 될 것 같대요. 연세가 있으셔서 회복 속도가 좀 늦을 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좀 경과를 지켜보고 싶으신가 봐요. 아, 의사가 그렇게 하라면 그래야지. 또 괜히 치마 갔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냐. 그럼 제가 입원 수속 얼른 하고 올게요. 보험비가 나와야 하니까 2인실 정도가 좀 편하시겠죠? 그래도 하루당 8만 원씩은 나오니까요. 그렇게 입원 수속을 하러 가는 도중 남편이 나와서는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득실로 하기로 했어 엄마 병실.
무슨 특실이야. 여보, 이인실로 해야지. 그거 병원비를 더 어떻게 하려고. 특실이 얼만지나 알아. 우리가 재벌도 아니고. 엄마, 남들이랑 있게 하는 거 싫어. 엄마가 시끄러운데 잘 못 있기도 하고, 여유가 안 되어도 엄마가 편찮으신 일인데 돈 아까워서 그래? 오빠, 특실 얼만지 알아? 여기 큰 병원이라 하루에 50은 기본이야. 이틀이면 100은 나오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2인실에 있으셔도 사실 크게 상관없으시잖아. 옆에서 속삭여서 말하던 우리 얘기를 어머니께서 들으셨는지 특실을 가야 하신다고 거드시기 시작했어요. 좀 나아지신 건지 고개를 빳빳하게 드시고서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굳이 특실까지는 정말 필요 없었는데 말이죠. 뭐가 문제냐? 돈이 문제야. 아이고, 아들내미 열심히 키워놨더니 늙고 아프니 서러워 죽겠네. 나 남들이랑 잘 못 섞여 있는다. 시끄러운 것도 질색이고. 너희 엄마는 좀 다를 거다. 우리 아들이 날 잘 알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왜요? 왜 갑자기 저희 엄마 얘기가 나와요? 너희 엄마는 그냥 노시잖냐. 난 이럴 때나 쉬지 못 쉰다. 아, 요즘도 얼마나 바빴는지 아주 말도 못해. 그냥 특실로 한다고 해라. 어머님, 그렇게 바쁘시지 않잖아요. 저거 수입도 다 아는데요. 그냥 아버님과 사무실에만 계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계속해서 특실로 가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어머님은 위경련으로 이틀 동안 즉실에 입원을 하게 되셨죠. 그 일로 인해 저와 남편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남편이 제가 효부가 되기를 바래왔나 보더라고요. 제사 때부터 알아봐 왔어야 하는데 말이죠. 오빠, 왜 아까 아무 말도 안 했어? 어머님이 우리 엄마 얘기할 때 말이야. 나 정말 불쾌했는데? 사실 엄마가 격하게 말해서 그렇지 틀린 말씀은 아니잖아. 너 용돈 쓰고 계시고 그냥 부업만 조금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엄마는 계속 일만 하고 사무실에 나가 계시잖아. 이럴 때 체력 보충해야지. 오빠, 말 다 했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알겠네. 지금 어머님도 나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한 이유로 고가워하시는데 오빠도 그런 거구나.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이래. 오빠도 내가 우스워. 결혼하고 나서 갑자기 효자가 되고 그걸 왜 내가 해야 하냐고. 왜? 내 부모가 너 부모고 너 부모가 내 부모인 거지 뭘. 그리고 내가 언제 우습다고 그랬니? 지금 오빠 하는 게 그래. 내가 어리다고 우스워하는 것 같아. 완전 무시하고 있어. 그 이후로 저희는 계속해서 사이가 틀어지기만 했고 남편에 대해 계속해서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감싸주지 않는 남편과 저를 마음에 들어하시지 않는 시어머님, 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하고 어린 여자애인 줄로만 알았던 거죠. 정말 황당한 건 어머니께서 이틀로는 부족하다며 갑자기 일주일을 특실히 있고 싶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첫날부터 진통제 맞으시고는 괜찮아 보이셨는데 결국은 6박 7일을 아프다고 하시면서 그곳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특실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너무 편하셨겠죠. 그 돈은 저희가 다 지불했고요. 거의 3, 400만 원을 특실비로 내게 되었어요. 저희가 재벌도 아니고 사실 불필요한 지출이었죠. 그렇게 어머님은 아무렇지 않게 퇴원하시게 되셨고 오히려 얼굴이 더 좋아 보이셨어요. 살도 좀 오르신 것 같았고요. 저는 특실에서 굳이 지내신 것도 화가 났지만 제 엄마를 모욕한 남편과 시어머님을 용서하기가 힘들었어요. 마음에서는 점점 그들을 끊어내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제 나이가 3세가 들어가는 해라더니 딱 일주일 뒤에 친정엄마도 병원에 가게 되셨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지신 걸 누가 발견하여 119로 병원에 가게 되셨고 저도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모든 검사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 혈액 쪽에 문제가 생기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피 수치가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고 수혈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시어머님 미경련에는 당장 집으로 남편과 찾아가서 병원으로 옮기고 했던 반면 엄마는 다른 사람이 발견하여 병원에 가시게 한 것도 전 마음이 너무 걸렸죠. 정작 저를 예쁘게 고생해서 키워주신 엄마는 제가 너무 신경을 못 쓴 게 아닌지 스스로 너무 괴로워하며 자책이 되었어요. 큰 병이 있는 건 아는지 걱정이 너무 되었고요. 의사 선생님에게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하고 골수 검사도 진행을 하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면역력도 좋지 않아서 감염에 취약하다고 하시면서 정확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엉엉 울면서 저는 남편한테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병원으로 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많이 안 좋아. 혈액암일지도 모른대. 장모님이. 어떡하냐. 어딘데? 거기가 지금 갈게. 그래서 입원하셔야 한대. 당연히 해야지. 골수검사 예약도 잡아놨고 그때까지 계속 수혈 받아야 한다는데 미치겠다 진짜. 입원도? 우선 알았어. 남편과는 냉전이었지만 기본적인 소식은 알려야 할게 말을 했고 병원에 와서 남편의 행동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끊어내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엄마 특실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때 거기는 얼마였지? 지금 감염이 되면 안 돼서 사람 많은 데는 못 계실 것 같네? 너 특실이 하루에 얼만 줄 알아? 니네 집 돈 많아? 뭔 특실이야. 아직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데. 8인실이면 돼. 여기 병원도 가서 8인실도 충분히 좋더라. 아까 사진 봤어. 야, 너 엄마는 특실이고 우리 엄마는 8인실이냐? 너 제정신이냐? 생각 좀 하고 말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엄마는 위경련이라는 이름이 딱 있었고 장모님은 뭐 딱 나온 게 없잖아. 어떻게 될지 너가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딱 병명이 나오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그전까지는 8인실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뭐가 나온 게 없어. 피검사한 거를 네 눈으로 봐. 지금 피가 다 낮아서 수혈하고 계시는데 위경련이랑 비교가 되냐. 달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착착해야지 들어주지. 남편은 특실이 얼마인지 알고 있냐며 화를 냈고 8인실을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갑자기 돈을 운운하는 것도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머님이 특실에 일주일 동안 계실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 카드를 긁은 거죠. 점점 말하는 것을 보니 엄마를 무시하는 게 확실했고 저를 무시하는 것도 확실했죠. 이러려고 전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정말 제 편을 찾아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망쳐버리다니요. 그렇게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채로 당장 입원 수속을 하며 즉시를 결제했습니다. 즉시 결제했으니까 너 아무 소리도 하지 마. 너 부모만 부모니? 진짜 어이가 없네. 장모님은 집에서 쉬시면 되잖아.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리고 혼자 척족하신데 아줌마들이랑 다 같이 얘기하고 나면 더욱 회복이 빠를 수도 있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 일 안 한다는 소리 좀 그만해. 일 안 하면 병원비 다 아깝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건데 니네 엄마도 빨리 나으려면 8인실에서 말을 많이 했으면 듣겠네. 그럼 일주일 동안 떼병 부리면서 누워있을 일도 없었겠네. 나이 먹고 생각하는 게 그것뿐이야. 남편은 계속해서 엄마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을 언급했고 돈이 아까운 계색을 계속해서 내보냈습니다. 어차피 저희 생활비카드에는 수입이 더 많은 제가 더 많이 내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 이후로 엄마는 수혈을 받으시면서 검사를 진행하셨어요. 엄마가 조금이나마 긴급 상황은 넘기게 된 것 같아서 한시름 놓게 되자 그때부터는 계속 이혼만을 생각한 것 같아요. 정신이 갑자기 들면서 엄마가 편찮으신 게
남편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선 이성적으로 이혼을 하려면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는 한 3번은 더 남편과 다툼이 있었고 그때마다 모두 녹음을 해두기 시작했어요. 정말 고맙게도 점점 더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의 수위는 세져갔고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죠. 저희 집안이 지긋지긋하다는 둥, 장모님이 양심이 없으시다는 둥 등등요. 또한 저와 남편이 함께 쓰는 생활비의 카드 내역을 모두 뽑아서 입금 내역을 살펴보니 80%는 제가 넣었더라고요. 수입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건 의지 차이로밖에 볼 수 없었어요. 천천히 살펴보니 생활비로 오롯이 사용한 건 얼마 있지도 않더군요. 남편이 거의 본인 사고 싶은 걸 샀더라고요. 또한 시댁에 가서 보험 핑계를 대며 진단서를 가져오기도 했어요. 어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있을 증상은 아니었다는 것도 보여야 했거든요. 이것저것 차곡차곡 이혼을 위한 서류가 잘 모아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는 3일 정도 특실에 입원을 해 있었고 제가 일을 병행하며 돌봐드리고 있던 도중 갑자기 편찮으시다며 시어머니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어머님, 어디가 편찮으신데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또 위경련이 오신 건지. 앉아봐라. 아픈 건 아니고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자던 많이 안 좋으시니? 실려가셔서 누워있다고 대충은 들었는데 자세히는 못 들어서. 네? 골수 검사가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혈액 쪽으로 많이 좋지 않으신 건 맞아요. 피 수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생활하기도 힘드셨을 거라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파요. 남편한테는 제가 괜히 부정탄다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어요. 아, 이게 웬일이니? 양쪽 집안 다 병원에 가고. 그 내가 갔던 병원에 계시는 거니? 아니요. 거기랑 가깝긴 한데 다른 병원이에요. 엄마가 혼자 계셔서 이제 가봐야 해서요. 저희 엄마 어떠신지 궁금하셨던 거죠? 감사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그래. 사실 어제 아들 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 좀 안타까워서 사돈이 얼마나 오래 계실지도 모르는데 특실이 좀 부담스럽다고 하던데. 너 돈으로만 내는 거 아니지 않냐? 너가 막무가내로 냈다고 하던데 참. 네. 지금 특실 돈 아까워서 부르신 거예요? 참, 진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어머님은 일주일 동안 위경량으로 특실에 계셨잖아요. 근데 왜 저희 엄마는 위중한데도 특실에 가면 안 되는데요? 일 안 하셔서요? 어머님은 연봉이 몇 억 되세요? 그래서 계셨던 거예요. 그러셨으면 어머님이 돈 다 내시지 그러셨어요? 왜 저희 보고 내라 하시고는 저희가 또 내는 건 뭐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돈만이 아니라고요. 제가 그 돈 거의 다 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님 특실 비용 낸 것과 다름없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암이실지도 몰라요. 그깟 잘못 먹고 아팠던 통증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요. 정말 이 집구석에 더 이상 못 있겠네요. 이혼하겠습니다. 뭐, 이혼하겠다고? 여자가 이혼하면 어디 가서 받아주기나 하는 줄 아니? 그러게요. 그래도 돈 많으면 말이 달라지겠죠. 유책 배우자는 어머님 아들이니 아들한테 돈 많이 받으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그 집을 뛰쳐나와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화가 나서 도저히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일 끝나고 병원 다니면서 간병하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엄마한테 가서 득실이 얼마라고 아깝다고 말한 남편과 저를 불러서 그 말을 전한 시어머님까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둘이 얘기할 거리가 돈 아깝다밖에 없었을까요? 이혼해. 더 이상 너랑 잘 맞대고 못 살겠다. 엄마한테도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했는데 싸가졌다고 노발대발이셔? 그건 네 엄마한테 물어봐. 이혼하고 유책 배우자는 너야. 병원비 함께한 것도 다 내놓고 너가 쓴 생활비들도 다 내놓으면 돼. 깔끔하지? 네가 쓰고 네 엄마가 쓴 거 토해내라는 소리야. 너 엄마가 아프니까 너도 제정신이 아니니? 그렇게 못하지.
어디서 억지를 부려? 그래, 그럼 깔끔하게 소송하자. 이혼 소송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알면서도 저는 소송을 택했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마치 사기 결혼을 당한 것만 같아서 꼭 다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연애하고 결혼하고 나서의 모습은 다를 수 있죠. 당연히 이해합니다. 다만 남편은 거의 천사와 악마 수준으로 달라져 있었어요.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들어보니 남편은 저에게 정말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더라고요. 아마 그럴 돈도 없었을 거예요.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효자던지 이제는 본인이 직접 그 많은 효도를 다 하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면 남편 엄마는 특실을 가고 우리 엄마는 중환자인데 판인실을 가도 아무 말도 안 할 여자를 찾던지요. 그럴 여자는 아마 없을걸요?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는 차마 엄마한테 말을 하진 못했습니다. 몸을 관리하는 데 집중하셨으면 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상상이 되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급한 불은 꺼졌고 다행히 혈액암은 아니셨고요.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혈액 쪽 질병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다니면서 외래를 다니며 약을 복용할 수 있을 만큼 안정이 되셨죠. 얼마나 길고 긴 시간이 지났고 고비에 고비를 넘겨왔는지 지금 생각해도 너무 힘드네요. 아빠를 잃었던 것처럼 엄마를 잃은 것 같았거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렇게 저는 대학병원만 엄마와 함께 주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했고 그제야 이혼 소송을 한 것도 엄마에게 말을 했어요. 엄마도 성의 없는 남편을 눈치채셨는지 저를 믿어주셨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일도 하고 병원도 함께 다니고 이혼 소송도 하다 보니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을 내어 부동산에서 일하는 친구를 한 명 만나게 되었어요. 예, 너 예전에 엄마가 그쪽에 건물 있다고 하시지 않았니? 맞아. 아빠가 돌아가시고 보험금으로 매입했었어. 그거를 임대료 받고 있는데. 왜? 무슨 문제 생겼어? 아니, 대박 났지. 너 거기 앞에 지하철 들어오는 거 알아 몰라. 수익 남기는 것도 괜찮고 더 기다려도 쭉쭉 오를 거야. 잘 샀네. 어쩜 거기를 딱 문이 트이나 보다 야. 오늘 발표났어. 진짜야? 그게 정말이야. 앞에 지하철이 들어온대. 얼도 안 돼. 감정평가라도 받아야겠네. 부동산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들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건물 자체가 초역세권으로 분류가 되면서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하게 되었고 재테크 상담도 받아가면서 조그마한 다른 건물도 함께 매입하게 되었어요. 이번엔 제가 여태까지 모아뒀던 돈도 함께 들어갔죠. 집에도 들어가지 않으니 남편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돈을 그렇게 밝히면서 8인실로 가라고 했던 남편이 이 소식을 알면 어떨까요? 참으로 우습더군요.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던 와중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보니까 저와 함께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옆 건물에서 다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연히 보면 제 마음이 어떨까 정말 궁금했는데 보니까 주먹이 자동으로 쥐어지더군요. 너무 꼴보기가 싫어서요. 코웃음을 치면서 무시하고 지나가려던 와중에 저를 불러세우는 게 아니겠어요. 어이 전부인, 바빠 보이네? 뭐가 잘 안 되나 봐? 얼굴에 뭐가 쫓기는 얼굴인데?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고민이야. 이혼 소송 잘 돼가? 어차피 패소라 맡아주려는 변호사도 없을 텐데. 잘 되어가고 있어. 다행이네. 나도 너무 잘 되어가고 있는데 너랑 헤어지니까 뭔가 술술 풀리려는지 사업을 하려고 좀 알아보는 중이야. 사업은 아무나 하니 너처럼 돈 밝히면 사업 금방 망해. 넌 항상 너를 과대평가하더라. 가당치도 않게. 부동산에서 전화 왔네? 마침 잘 됐네. 거짓말 아니고 진짠데. 오늘 자리 좀 보러 가기로 했거든? 그래? 잘해봐. 대박 나고. 어차피 나한테 많이 줘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기도 하겠지. 미리 준비하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러면 항상 잘했잖아? 안 그래? 사업을 한다는 전 남편을 비웃어주고 가려는데 저 멀리서 남편하고 만나기로 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엄마가 건물을 매입할 때 계셨던 그 공인중개사 분이셨어요. 어쩜 운명이 이렇게 저를 도와주나요? 복수할 시간이라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죠. 공인중개사분은 저희가 부부인 것을 모르는지 깜짝 놀라며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여기 계셨네요? 이분이 사업 시작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 건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깔끔하고 좋게 잘 나왔잖아요, 자리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엄마 건물 3층 보시는 거예요? 거기 자리 하나 난 거? 네, 맞아요. 미리 사모님께는 말씀드렸는데 모르셨나 보네. 거기 자리 좋아요. 전에 분이 그대로 다 두고 나가신 데서 이분이 시작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래요? 네, 그럼 많이 보여주세요. 그 옆에 제 건물도 보여주시고 거기 5층도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럴게요. 아유, 정말 부러워요. 선생님이신데 건물도 있으시고 또 연락할게요. 네, 들어가세요. 추운데 고생하시고요. 나중에 또 봬요, 두 분 다. 정말 우연히 저희 엄마 건물 3층 자리를 남편이 보러 온다는 겁니다. 저렇게 속 시원히 말하고 나니 정말 속이 다 풀리면서 기분이 날아갈 듯 하더라고요. 엄마가 결혼하기 전에 건물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을 듣기 잘했다는 생각도 들면서요. 제 말을 듣고 잘못 들었나 눈을 크게 뜨고 놀래는 남편 얼굴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았을걸요? 정말 입을 벌리고 제 말을 듣더군요. 두리번 저희 엄마 건물도 다시 한번 보면서요.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나오려는데 남편이 저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너 왜 너네 엄마 건물 있는 거 말 안 했어? 여유 있으실 만큼 있으시네. 왜 말 안 했냐고. 그걸 너한테 말해야 할 의무라도 있어? 어딜 잡아 지금? 경찰에 잡혀가고 싶어? 이거다. 장모님 돈 여유 있으신 걸 알았으면 우리 여기까지 안 왔어. 난 일 안 하시고 척척하실까봐 판인실 가시라고 했던 거지. 맨날 혼자 계시니까 특실까진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시제 와서 왜 말이 달라져? 너 너네 엄마한테 특실 돈 아깝다고 했잖아. 치사한 너. 우리 엄마 건물 있는 거 몰랐지? 어떡하나 하나 더 있는데. 건물 알아보고 다니나 본데 우리 건물로 들어와. 잘해줄게. 너가 본 월세 2배로 받을 테니? 미안하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내가 편협하게 사람을 판단했어. 근데 정말 오해야. 나 정말 어머님 무시하고 했던 적은 없어. 사과할게. 너 마음이 안 풀린다면 우리 엄마도 와서 사과하라고 할게. 너가 나이가 어린 거지 생각이 어린 게 아닌데 우리가 몰랐어. 끝까지 거짓말이네. 입 아프다. 법원에서 보자. 그 뒤로 법원에서 저는 이렇게 저렇게 모아둔 증거로 승소를 했고 유책 배우자는 남편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한 사실 또한 입증되어 저한테 유리하게 된 듯합니다. 정말 우습게도 남편은 법원에 갈 때까지 저에게 전화가 와서는 잘못했다며 울고불고 붙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채의 흔들림도 없이 모든 것을 진행했고 그 뒤에 결국 어머님도 전화가 와서는 사과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 자체는 무슨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속 시원하게 이혼을 하고는 저는 엄마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학교 방학이 되면 엄마와 함께 세계 일주를 하기로 약속하고는 이번에는 유럽을 함께 다녀왔고요. 다음에는 미국도 함께 가볼 예정입니다. 엄마도 저도 혼자가 되었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은 변호사분께 들어보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책하다가 일을 그만두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여유가 많이 없어서 대출받고 뭐하고 하다가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벌 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또한 저는 제 이혼 사유가 부끄럽지 않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친구들에게도 말을 하고 다녔고요. 이런 이야기가 동네가 좁아 소문이 났는지 시부모님 부동산에도 타격이 있어서 문을 닫게 되었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들었고요.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사연을 쭉 적어보니 딱 권선징악의 이야기죠. 저는 얼마 살진 않았지만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복이 오고 나쁘게 사는 사람은 꼭 벌을 받더라고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힘들 때는 하늘에 신이 있는 건지 야속하다며 불평도 많이 했지만 이 모든 일이 혹시 저희 아빠가 저와 저희 엄마를 지켜준 건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